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너무나 아슬아슬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어느 봄날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혼인 전날 밤에. 그리고 열흘 뒤에 돌아왔는데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그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돌아온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 중간에 멈추면 후회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 경상도 안동 땅의 이야기입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라 불렸습니다. 퇴계 이황의 항맥이 흐르는 곳, 종가와 예법이 숨쉬는 곳, 양반의 채통이 하늘보다 높다고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안동 땅에 류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은 딱 체면을 지킬 만큼의 가세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 류성원, 나이 22. 이듬해 봄 과거를 앞두고 그의 가을, 혼인을 앞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그가 사라진 뒤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실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성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안다고. 그만큼 인상이 뚜렷했습니다. 왼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는 어릴 때 낫에 베인 흉터가 있었으며 웃을 때면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약간 낮고 약간 쉰 듯한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면 담장 너머에서도 류도령이 오는구나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혼인 상대는 인근 예천에 사는 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소란. 나이 19. 성품이 차분하고 글도 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류씨 집안에서 먼저 청혼을 넣었고 김씨 집안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날짜는 음력 9월 초이틀로 정해졌습니다. 가을 하늘이 가장 높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혼인 전날, 그러니까 음력 9월 초하루의 저녁이었습니다. 류성원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어머니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날 저녁 류성원이 밥을 반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안 먹느냐 물으니 그냥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내일 혼인인데 너무 늦지 말라고 당부했고 류성원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류성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혼인 전날 밤 들뜬 마음에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다 올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정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괜한 걱정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다고. 새벽이 됐습니다. 류성원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류성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혼인날 아침 신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혼인날 신랑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혼인은 이미 온 마을에 알려진 일이었고 예천에서 신부 가마가 출발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류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류성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뒷산, 냇가, 친구들의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전날 저녁 류성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나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류성원은 그야말로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은 미뤄졌습니다. 예천 김씨 집안에는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혼인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신랑이 사라졌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파혼이 될 테니까요. 류씨 집안은 그날부터 류성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도 알리고 인근 마을에도 사람을 보내고 장터마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해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류씨 집안의 어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스스로 집을 나간 게 아니냐고, 혼인이 싫었던 게 아니냐고,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류성원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해가 막 뜰 무렵 마을 어귀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류씨 집 쪽으로 걸어오는 그 남자를 처음 발견한 것은 새벽 일찍 우물을 길러 나온 이씨댁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류도령인가 싶었는데 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남자는 류씨 집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류씨 집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흘 만에 돌아온 아들을, 낳고 기른 아들을, 22해를 함께 살아온 아들을. 남자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들 목소리랑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이 성원이가 맞나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서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원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류성원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건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 점이 어디 갔느냐? 남자가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남자의 왼쪽 눈 아래에는 점이 없었습니다. 오른손 검지를 보여라.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흉터가 없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남자는 류성원인가 아닌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리 잡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류성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안의 내력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조부모의 이름, 어릴 때 있었던 일들, 마을의 지리, 친구들의 이름. 모두 맞았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점이 없었습니다. 흉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불려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박호연이 왔습니다. 박호연은 류성원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가 남자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원아 하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호연아 하고 답했습니다. 박호연은 오싹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성원이 같은데
얼굴은 성원이 같지 않다고. 그러자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판단을 받자고. 남자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안동관아의 현감은 이른 아침부터 날아든 이 희한한 사건에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릴 때 다쳤던 일, 서당에서 배운 글, 집안에 숨겨진 물건들, 부모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들. 남자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은 어디 갔느냐? 흉터는 어디 갔느냐? 남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열흘 동안 어디 있었느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열흘 동안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열흘 동안의 기억이 없다니. 그것도 혼인 전날 밤에 사라졌다가 열흘 뒤에 돌아온 사람이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현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가 류성원이라는 증거도 없고 아니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지만 아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씌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쩡했고 진짜 류성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랐습니다. 현감은 일단 남자를 류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결정하라고. 가족들이 인정하면 류성원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판단을 나중에 하겠다고. 류씨 집에 돌아온 남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를 바라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내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어머니는 남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귀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아는 점이었습니다. 류성원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류성원의 어머니만 알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원아.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고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이 남자를 류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천의 김소란 혼인 상대였습니다. 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남자가 류성원이 맞다면 혼인을 진행해야 하고 아니라면 파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류씨 집안은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열흘 동안 사라졌다가 얼굴이 바뀌어 돌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혼인이 끝날 뿐 아니라 집안이 괴이한 집안으로 낙인 찍힐 터였습니다. 류씨 집안의 아버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남자를 류성원으로 인정하고 혼인을 진행하겠다고.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그 귀 뒤에 점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음력 9월 보름. 예천 김씨 집안에는 신랑이 나았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혼인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호연이었습니다. 박호연은 이 남자를 류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류성원과 함께 자랐고 그 누구보다 류성원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원이가 아니다. 성원이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성원이는 글씨를 쓸 때 붓을 비스듬히 잡는 버릇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성원이는 말이 빠르다.
이 사람은 느리다. 세세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호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원이가 아니라고. 박호연은 관아에 다시 달려갔습니다. 현감에게 호소했습니다. 류씨 집안이 이 사람을 류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이 사람이 류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감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감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혼인도 일단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류씨 집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천 김씨 집안에는 또 사정이 생겼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혼인을 미루면 파혼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자가 나섰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감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류성원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뭘로 증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남자가 꺼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숨을 고르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현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류씨 집 안채 마루 아래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서가 있고 유서와 함께 옥비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녀는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 그러니까 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마루 아래 숨겨두셨습니다. 현감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류씨 집 어머니가 직접 마루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상자가 있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현감은 더 이상 판단을 보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류성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호연이 아무리 반발해도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살아온 기억이 있고 가족만 아는 비밀을 알고 어머니가 인정했습니다. 혼인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혼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혼인 첫날 밤 신부 김소라는 신랑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전에 신랑 신부가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김소라는 신랑을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냥 이상했습니다.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김소라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뒤 김소라는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훗날 전해지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을 알고 이 집의 구조를 알고 가족들의 이름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마치 책에서 읽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식은 있는데 감각이 없다. 정보는 있는데 감정이 없다. 기억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 김소라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석 달을 함께 살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꿈을 꿨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꿈속에서 자신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고 소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김소란이 물으면 남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열흘의 기억도 없고 꿈의 기억도 없고. 이 남자의 기억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혼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남자는 과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류씨 집안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이 기쁨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남의 잔칫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남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소라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쁘다고 하는데 눈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남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안동장터에 나갔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는데 남자를 보더니 우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이상하게 그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손자를 알겠군.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처음 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내 손자를 알아. 내 손자가 자네 얼굴을 하고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노인은 남자의 손을 잡더니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못 찾는다고. 남자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자가 어디 계십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모른다. 하지만 자네는 알 거야. 기억해내야 해. 자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열흘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짙은 어둠, 흙냄새, 어딘가 좁은 공간, 물소리, 그리고 눈앞에 있는 다른 얼굴, 자신과 똑같은 얼굴. 남자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소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류성원이 맞다. 하지만 류성원이 아닐 수도 있다. 김소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기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라졌던 날 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을 나선 방향은 뒷산 쪽이었다고 이시댁 며느리가 기억했습니다. 남자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산은 안동에서 꽤 높은 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밤에 불빛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낮에 산을 올랐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숲을 지나고 바위 틈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근육에 새겨진 것처럼. 산중턱쯤 됐을 때 남자는 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굴이었습니다.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굴. 그 굴 앞에 서자 남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속의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남자는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굴의 안쪽 좁은 공간 한켠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옷이었습니다. 류성원의 것이 분명한 옷. 그날 밤 류성원이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옷만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린 것처럼 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옷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열흘 전 그날 밤 류성원은 이 산으로 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산을 오르다가 이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빛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류성원을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닮았습니다. 얼굴도 키도 목소리도.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달랐습니다. 슬픈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슬픔을 다 담은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류성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 류성원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길을 잃었다. 이 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을 잃었다. 나는 사람이고 싶은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모른다. 내가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다. 류성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알고 싶으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법. 기억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법. 류성원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아야겠다. 내 모습으로. 그 순간 류성원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류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류성원이 아니었습니다. 류성원의 기억을 가지고 류성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류성원의 감각과 감정은 가지지 못한 채로 깨어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류성원의 몸으로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류성원은 굴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옷만 남긴 채로. 남자는 굴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류성원을 깨워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은 남자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류성원의 기억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을,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을. 남자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소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김소란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김소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데려다 드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소란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 보통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감지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처음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라진 남편이 진짜 남편을 찾으려 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소란이 데려간 곳은 예천과 안동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에 나이든 비군이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이 이상한 것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 사이를 알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남자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스님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절반이야. 기억은 있는데 감각이 없어.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가 비워놓은 자리에 진짜가 잠들어 있어. 그를 깨워야 해.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얻은 것을 돌려줘야 해. 기억을, 지식을, 이름을.
다 돌려줘야 해. 그러면 그가 깨어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기억을 돌려주면 자신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남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사람으로 살면서 알았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감각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류성원은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사람입니다. 김소란이 울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밤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뒷산굴 속에서 류성원이 눈을 떴습니다. 열흘이 아니라 1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류성원은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류성원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이미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었던 무언가가. 그 무언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암자에도 없고 마을에도 없고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류성원이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왈칵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성원아, 성원아 하고. 그 뒤에 김소란이 있었습니다. 류성원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녀를 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인지 몰라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마움이었습니다. 나중에 류성원은 김소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이요? 김소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구한 것은 당신이요. 류성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혼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인이었습니다. 봄날, 꽃이 피는 날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입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박호연이었습니다. 박호연은 돌아온 류성원을 보고 이번에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성원아, 이 녀석 어디 갔다 왔냐고. 류성원은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웃음으로. 박호연이 그 웃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맞아, 이 웃음이야. 이전에 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웃지 않았다고. 류성원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웃었는데? 박호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웃었어. 웃는데 웃음이 없었어. 류성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싶었을 거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야. 박호연은 뭔 소리냐는 얼굴로 류성원을 봤습니다. 류성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류성원은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김소란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라졌던 일은 점차 마을에서도 잊혀갔습니다. 다만 가끔 뒷산을 바라볼 때 류성원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김소란은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란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류성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소? 내가 없던 그 열흘이. 김소란이 말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류성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었소.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이 집에 왔소. 그 누군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소. 그리고 나를 돌려주고 스스로 사라졌소. 김소란이 말했습니다. 그가 고마운가요? 류성원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가 원했던 것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고 그는 어디에도 없으니. 김소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류성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겠소? 김소란이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기억을 받았던 그인이 당신이 기억하는 한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지요. 류성원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 김소란이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기억 속에 사는 것이니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원은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뒷산 그 굴을 찾아갔습니다. 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 앞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세운 기억이 없는 비석이었습니다. 비석에는 글자 2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류성원은 그 비석 앞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것은 함께 간 하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그것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가 되고 싶었던 무언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무언가 느끼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스스로 사라지면서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류성원이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조선의 봄날, 안동 어딘가에 있는 뒷산. 그 굴은 아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 비석도, 사람이라고 새겨진 그 2글자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 진해지는 이야기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십시오.